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성장사 강좌를 맡은 김낙연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6번째 강의로 개항기, 비숍의 기행문을 통한 관찰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제2부입니다. 제2부는 한국경제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고찰하는데 이번 강의는 그 첫 번째 시기인 개항기를 다룹니다. 제1부는 주로 20세기 이후를 대상으로 하여 정비된 장기 통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항기는 무역 통계를 제외하면 의거할 만한 통계가 많지 않습니다. 근대적 통계 조사가 식민지기 이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항기에 관해서는 한국을 방문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꼼꼼하게 관찰 기록을 남긴 영국인 비숍의 기행문을 이용하여 19세기 말의 상황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기록은 후술하듯이 사료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무역 통계를 이용하여 이 시기 무역의 실상과 함께 그것이 당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많은 베스트셀러 작품의 작가이자 왕립지리학계 최초의 여성 회원인 지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사진은 비숍의 모습입니다. 비숍은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며 직접 현장을 보고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비숍이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63세의 고령이었지만 고종과 민비를 여러 차례 직접 만났고 외교관이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조선의 곳곳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접한 조선인들의 삶에 관한 생생한 관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1897년에 영국에서 출판된 Korea and Her Neighbors입니다. 한국어판으로는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자의 서문 첫 문단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영어권 독자들에게 조선에 대한 비숍의 생각을 간략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1894년 겨울과 1897년 봄 사이 나는 4차례에 걸쳐 한국을 답사했다. 한국 여행은 몽골리안들의 국가와 지리, 그 민족적 특성을 연구해온 내 학문적 계획의 일부였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는 한국이 지금까지 내가 여행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곧 청일 전쟁 동안 한국의 정치적 불안, 급속한 변화, 그리고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한국의 운명을 깨달으면서 이 나라에 대해 참으로 강렬한 흥미를 갖게 되었다. 또 시베리아의 러시아 정부 아래 있는 한국인 이주자들의 현황을 보았을 때 나는 미래에 있을 이 나라의 더욱 큰 가능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한국에 머무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나라가 처음에 안겨주는 찝찝한 인상들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강렬한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다. 당시 외국인이 조선에 대해 연구서를 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숍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전달한다는 것이 애초의 목적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나는 이 시기 한국에 있었던 거의 모든 유럽인들을 인터뷰했다. 즉, 비숍은 현지의 조선인의 삶을 직접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조선에 와 있던 선교사나 외교관의 경험과 지식을 광범하게 흡수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관찰에 그치지 않고 치밀한 탐문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면 서술할 수 없는 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결혼이나 장례, 무속신앙이나 귀신에 관한 서술이 그러합니다. 이에 대해 비숍은 이 책의 몇 가지 주제에는 상세한 세부 묘사들이 있는데 이는 곧 사라질 운명에 놓여있는 관습들과 제사 및 의식을 종이 위에 기록해서 남기려는 생각의 결과물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술을 보면 현재에는 거의 사라져 버렸지만
당시 조선인들이 결혼이나 장례의 각 절차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고 귀신이나 미신에 대해서는 대하는 사고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나아가 일본인들이 민비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서술할 때는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숍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을미사변 관련 법정에 직접 참관하여 지켜보았던 신문과 판결에 의한 것입니다. 이 기행문은 비숍이 직접 관찰한 것 이외에도 당시 유럽인들이 조선과 조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반영되어 있고 조선인들의 관습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현지인들의 생각을 탐문하여 정리한 결과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현지에 대한 비숍의 인식이 점차 깊어져 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기행문이 사료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록의 현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외 통신망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탓에 나는 여행의 경험들을 일본에서 한 것처럼 그때그때 편지로 남기지 못했다. 대신 노트에 세심하게 기록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기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찰을 오래 수행하면 할수록 점차로 수정되었다. 즉, 현장에서 관찰한 것을 그 자리에서 세심하게 기록으로 남겼고 그에 의거하여 기행문이 서술되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기억에 의존해서 서술된 것보다는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행문에서 관찰자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시를 살았던 현지인이 기행문을 썼다면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특이하게 보이는 것도 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거나 기록으로 남겨지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한국인의 관점은 4, 5세대를 앞서 살았던 조상보다는 비숍과 같은 외국인의 관점이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살았던 비숍은 근대의 산업사회를 이미 경험하였고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포함하여 근대의 정치 및 사회 체제에 대한 인식도 현재의 한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를 보는 관점이 비숍과 현재의 한국인이 공유되는 점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 기행문은 마치 비숍의 눈을 통해서 125년 전에 조선의 실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타임캡슐과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비숍이 영국인이므로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에 오리엔탈리즘의 문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동양의 문화와 가치가 서구에 비해 열등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기행문에 그렇게 해석될 만한 서술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애정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숍이 한국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은 소회를 적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의 운명을 놓고 서로 대립한 상태에서 내가 한국을 떠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내가 처음에 한국에 대해 느꼈던 혐오감은 이제 거의 애정이랄 수 있는 관심으로 바뀌었다. 이전의 어떤 여행에서도 나는 한국에서보다 더 섭섭하게 헤어진 사랑스럽고 친절한 친구들을 사귀어 보지 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비숍이 러시아나 중국보다는 일본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당시 국제 정치에서 영국이 취한 외교적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나중에 일본의 야욕이 드러났음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일본을 변호한 셈이 되었다고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비숍의 편견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비숍은 마지막 장에서 조선의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해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군주의 권력을 헌법의 제어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선의 개혁을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조선 내부에서는 그러한 개혁의 담당 세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숍은
조선이 필요로 하는 외부의 도움을 결국은 일본에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전망과 함께 슬프게도 궁극적으로는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의 야심이 분명하게 느껴진다는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립되기 어려운 비숍의 전망은 당시 조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즉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이를 개혁할 역량을 갖춘 세력이 보이지 않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의 나라들은 오히려 야심을 품고 있었다는 딜레마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